이 비트코인을 가치 투자로 접근할 거냐, 기술적 투자로 접근할 거냐. 당연히 이제 버핏 같은 사람은 이제 가치 투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요. 뭐 싸다라고 얘기를 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보다 싼 가격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들어가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자산이다. 지금이 24년 1월 이후로 최저거든요. 지금 가장 내려와 있어요. 지금 되게 좋은 시점이고요. 뭔가 내려올 때 사줘야 되는데 지금 사는 기업이 없어요. 잘. 다들 좀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이유가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을 때 돈을 그냥 융통해서 한 번에 다 사버린 거죠.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혹시나 너무 높은 가격에 샀는데 내가 못 팔아서 너무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버티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업로트 컴퍼니의 강승구 부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기준으로는 7만 달러 근처고 원화 기준으로는 1억 원 선을 이제 깨고 9천 선으로 갈 수 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선 오늘 저희가 워런 버핏 그 전설의 투자자 책 제가 너무 좋아서 그거 한번 읽고 좀 말씀 나누고 싶다고도 얘기 드렸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를 또 하려다 보니까 워런 버핏 책을 읽어보니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비트코인을 가치 투자로 접근할 거냐, 기술적 투자로 접근할 거냐. 당연히 이제 그 버핏 같은 사람은 이제 가치 투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비트코인은 사실 내재 가치를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려운 그런 거니까 매출이나 이익 같은 경우로 결국에는 뭐 인플레이션이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인 뭐 금이나 부동산에 빗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 버핏이 추구했던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 이후로는 이제 먼 거에 영향을 받아서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서 판다. 라는 게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요. 뭐 싸다라고 얘기를 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보다 싼 가격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들어가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지금 좋다라고 좀 판단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비트코인이 시즌이 작년에 이제 뭐 반감기 시즌이 종료가 됐는데 작년 연말 그다음 올해 초까지 좀 하락 구간이긴 했지만 이렇게 급락하진 않았거든요. 지금 특별히 더 급락하는 이유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좀 빠지고 있는데 그래프를 좀 빠지고 있죠. 그래서 되게 이제 흡사하게 좀 따라가는 패턴들이 좀 보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제 큰 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유동성이 좀 말랐던 것들이 있고 미국 정부의 최장시 이제 셧다운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또 다시 부분 셧다운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이제 큰 것 중에 하나는 또 하나 심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야 결국에 4년 주기 사이클을 따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심리들이 또 있다 보니까 급격하게 빠지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이제 매도하는 이런 흐름들이 또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따라가는 것들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결국에는 작년에는 비트코인 사이클이 깨졌다. 유동성을 따라간다. 그래서 뭐 돈이 금리 인하가 되고 유동성이 풀리면 올라가지 않을까 했다가 다시 지금은 또 이제 사이클을 따라가니까 지금은 좀 쉬어가는 시즌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건가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면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을 신경 쓸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을 좀 늦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뭐 케빈 워시도 비트코인 9개 정도 들고 있는 분인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되게 좀 우호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세상을 혁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우호적인데 다만 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 자체는 우리가 지금 이제 보는 것처럼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인지를 그냥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워렌 버핏 전설의 투자자라는 책이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의 그 투자법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가 정신에 대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책인데요. 그 대표님은 사실 강조하시던 게 DCA 적립식 매수법이잖아요. 네네. 지금 같은 비트코인 하락장에 그리고 또 워렌 버핏 전설의 투자자 저 책을 읽고 어떤 이 비트코인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교훈, 뭐 인사이트 뭐가 있을까요? 우선 그 워렌 버핏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치 투자라는 거였고,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이제 기업.
또는 자산일 수도 있죠. 그거를 이제 골라서 이제 투자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비트코인은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워렌 버핏의 이제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거죠. 야, 돈을 잃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적정 마진을 남겨야 된다. 네. 라는 이제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도 저희가 원칙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장호 대표랑 저희가 이제 이 서비스를 만들 때 했던 생각은 이 시장에 투자하면서 돈을 잃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트코인을 투자해서 돈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서 선물을 하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제 하방이 보이면 또 숏을 많이 걸겠죠. 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돈을 잃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이 시장에서 돈을 잃는 사람들의 비율은 7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장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좋은 자산을 투자하면서 사람들이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 가치 투자는 이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의 복리임을 누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누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거치식 투자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비트코인에 있어서 거치식 투자를 했다면 좀 멘탈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3년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저 고점이라고 했던 때 투자를 했으면 최대 하락폭이 거의 마이너스 85% 정도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쭉 내려가고요. 그리고 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36개월 걸렸어요. 13년도에는. 그리고 17년 같은 경우는 이때도 하락폭이 좀 이제 짧은 시간으로 팍 내려갔죠. 이때도 26개월 정도 이 고점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때, 야, 비트코인 내가 좋은 거 알았어. 그래서 한 번에 사야지. 그렇게 보통 되잖아요. 저도 그런 포모를 많이 느낄 때가 있고, 더 오를 것 같고, 내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았는데 지금 안 사면 올라갈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이 비트코인의 좀 이제 특성들을 좀 복귀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이제 26년 같은 경우는 저는 예상하는 게 좀 이제 빠르게 이 사이클 패턴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감사하는 거는 지금 상당히 유사하게 해서 많이 내려온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하고요. 이게 결국에 아까 얘기했던 유통기한을 내가 갖고 있다면 내년, 내후년 그 이후까지 이 비트코인을 사고 또 들고 있을 정도의 시간을 내가 확보해 놨다면 사실 지금은 괜찮아요. 결국에는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비트코인의 지난 사이클의 이제 고점은 다음 사이클의 저점이 됩니다. 그래서 괜찮다. 내가 시간만 확보해 놨다면 비트코인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결국에는 내가 투자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적립식 투자를 좀 우습게 생각하게 되는 건 있잖아요. 야, 그거 해서 언제 부자 되냐. 그쵸. 코스피에 샀어야지. 야, 비트코인을 내가 지금 얼마 이렇게 한다고 뭐가 내 인생이 바뀌냐라는 생각들을 좀 하긴 하는데, 결국에 어느 정도의 목돈을 모아서 분할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매월 들어오는 월급을 내가 또 활용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매년 1월 1일부터 딱 4년간 비트코인 모으면 수익률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기사님? 글쎄요. 근데 이게 올라갈 때는 좋지만 또 지금 같은 때는 떨어지니까 좋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저희가 이 하락장일 때도 비트코인은 4년만 적립식을 하면은 항상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락장, 2022에서 2025년 같은 경우도 25년은 좀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다. 그래서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이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런 구간들을 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매년 1월 1일에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해서 4년 동안 한다면 이렇게 성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트세이빙 저희 서비스 얘기 좀 빼놓을 수 없기는 한데, AI랑 온체인 데이터가 그래도 좀 이제 객관적으로 지금의 시장과 과열을 좀 나타내주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좀 하반기에도 제가 좀 이제 시장이 과열된 것 같다라고
방송들 나가면 좀 얘기했었는데 네. 그때는 그 좀 비웃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야 지금 뭐가 과열이야? 야, 20만 달러도 20만 달러 갈 것 같은데 뭐가 과열이야? 막 이랬는데 우리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온체인 데이터 보면 시장의 과열이 기회 구간이 정확하게 데이터로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 스마트 저금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구매 비중을 조절해 주거든요. 그래서 쌀 때는 더 많이 사주고 비쌀 때 더 적게 사줍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좀 덜 샀고요. 네. 지금 같은 구간에는 1.5배 지금 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 좀 이제 기회 구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구매 비중뿐만 아니라 구매 빈도. 지금 같을 때 물 타면 딱 좋거든요. 빠질 때 사는 거.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달에 한 7번에서 10번 삽니다. 아. 그래서 이거 두 개 같이 걸어놓고 지금부터 이제 딱 집중적으로 집중 DCA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3에서 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DCA 딱 하면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기회인데 네. 다들 근데 뭐 야 이미 나 다 들어갔어. 야, 돈이 없어. 맞아요. 이럴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한 위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결국에는 이제 올라간다. 내가 유통기한만 확보해놨다면 내년, 뭐 올해 말, 내년 또 내후년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다라고 보면 좋고 네. 그리고 좀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다시 적립식 해보자. 지금 같은 시기가 오히려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이장우 대표님이 운영하는 이제 카톡방 하나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사요. 1.4배, 1.5배 이렇게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고 저희 이제 서비스에서 이제 그 26년이니까 정마의 해잖아요. 그래서 정마 플랜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비트세빙이 이용권이랑 필독서 여기에 브로큰 머니가 저희 거인의 정원에서 하신 브로큰 머니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드릴 수 있는 것들 투자 세미나랑 해서 마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 적립식 투자를 하기 되게 좋은 시점이다라는 거고 혹시나 작년에 내가 비트코인을 너무 비싼 가격에 사서 마음을 아파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은 올해 말, 내년, 내후년까지 기다리면 회복의 시간이 온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은 개수 중심으로 보면 너무 좋다. 결국에는. 네. 예, 그래서 그냥 그 내가 이게 저희 비트코인 은퇴 설계 계산기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나와요. 네. 저희가 만든 건데 그래서 내가 40살이야. 네. 근데 55살에 은퇴를 하고 싶고 그리고 월 생활비는 한 2,000달러 정도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은 2.5% 정도 가정을 하고요. 비트코인 연평균 상승률은 25% 정도로 저희가 잡긴 했는데 과거 데이터 보면은 한 40에서 50% 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적정합니다. 왜냐면 금이 최근 10년 동안 한 10% 정도 올랐거든요. 네. 12% 정도. 그래서 적정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비트코인을 몇 개만 있으면 될까? 네. 예, 4% 룰을 적용할 때. 요거 4% 룰은 이제 은퇴 자산의 4%를 인출을 해서 30년 동안 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은퇴하고 30년 동안 쓸 내 생활비를 마련한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몇 개 있으면 될까인데 딱 0.34개 정도 나옵니다. 0.34개면 된대요. 네, 0.34개. 야.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 개수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부동산 똘똘한 한 채 그냥 들고 그리고 그냥 버티고 살면 네.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자산이 늘어나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그것보다 훨씬 더 좋죠. 뭐 셀러는 뭐 뉴욕 맨하튼의 부동산으로 비유를 하기도 했고 뭐 한국에 비유하면 뭐 압구정 같은 데겠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개수 중심으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고 그냥 어느 정도의 필요한 시점이 됐을 때 조금 빼서 쓴다고 생각하면은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괜찮다. 작년에 좀 늦게 높았을 때 사서 마음을 곡소행하고 있다면 괜찮다. 결국 오른다. 그리고 지금 같을 때 적립식 투자로 하면 좋다. 그리고 개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모은 이 비트코인 수량 이 정도는 네. 내가 나이가 들어도 팔지 않겠다고 좀 생각하면 좋다. 요거 3개 포인트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부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4% 은퇴 자산을 인출한다는 게 지금 0. 비트코인 3, 4개면 한 4천만 원어치 정도 되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가지고 있다면 연평균 25%씩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한 4%씩 거기서
내가 인출해서 매년 써도 30년을 쓴다. 그런 계산인 그쵸. 건가요? 비트코인 연평균 상승률을 25%로 가정했기 때문에 예, 그게 적용이 된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고 25%가 저는 뭐 20%로 해도 한 0.4개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리즈너블한 것 같아요. 예, 적당한 수치라고 보고요. 이게 또 요즘 드는 생각은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뭐 이제 과거에 2차 반감기, 3차 반감기 때는 정말 높았는데 요번 장 어떻게 보면 2023년, 24년 요때 보면은 뭐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지만 전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3배 68,000 3배도 안 되지 않았나요? 3배, 딱 3배 정도 갔잖아요. 전고점 대비 3배 안 됐죠. 그쵸.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상승률이 점점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서 좀 둔화되는 거 아닌가? 25% 너무 높게 잡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금이 올라가는 거 보고 은이 뭐 올라가는 거 보면 그 고전적인 클래시컬한 자산들이 어떤 시기에는 그냥 팍 오르잖아요. 그쵸. 금도 예. 지금 10년 연평균 12%인데 사실 금하고 비트코인 시총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지털 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뭐 핸드폰이나 뭐 이제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급하게 오잖아요. 네. 확 오잖아요. 그냥 확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가치 저장 수단이 금에서 또는 이제 부동산에서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넘어가는 흐름들이 확 넘어왔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에 가깝다라는 평가가 대중적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예 그냥 그 전환이 너무 빠를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낙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지금같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이제 비트코인 적립식 매수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한 달에 얼마 정도씩 좀 매수를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사실 뭐 개인의 소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고를 수 있는데 항상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가능하면 많이. 가능하면 많이면 좋다. 그리고 이제 그 비트코인 소위 비트코이너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 글로벌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메타플래닛의 그 CEO 사이먼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 몇 프로 하면 좋아요?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뭐라고 답할 것 같으세요, 이사님? 글쎄요, 뭐 한 50%? 50%? 15%, 20%? 75%? 100% 얘기하거든요. 100%요. 예, 그래서 그 정도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하겠죠? 근데 저도 비트코인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고, 다만 이제 현금 비중을 또 이제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지 내가 이제 급할 때, 괜찮잖아요? 현금과 비트코인 비중으로 이렇게 좀 이제 구성해도 좋고,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자산이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절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 전설의 투자자라는 신간이 나왔는데 부대표님이 보시기에 워렌 버핏 전설의 투자자 이 책 어떤 책인가요? 이 책 워렌 버핏 전설의 투자자. 이 책 너무 좋더라고요. 재밌게 읽었고요.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워렌 버핏 관련해서 한국에서 나온 책이 그 757종?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나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나이가 이제 만 95살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또 워렌 버핏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책이 많이 나왔다라고 이제 보는데 이 책 같은 책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게 그 원제는 워렌 버핏 인베스터 앤 엔트리프리너인데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투자자이자 기업가의 면모를 다 이제 조명해주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살아왔던 그 배경들이랑 그리고 워렌 버핏의 그런 기업 가정 면모들을 하나하나 조명을 다 해주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고 또한 이제 그 아들이나 자녀를 둔 분들은 더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투자 교육들을 시키고 싶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워렌 버핏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워렌 버핏을 훈련을 시켰는지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봐도 되게 좋은 책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이게 워렌 버핏 책이 시중에 한 750종이 넘게 한국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뭔가 차별화되지 않으면 사실 뭐 주주서한 번역한 거 아니면 뭐 똑같은 얘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 점이 가장 달라서 좀 이렇게 추천하고 싶으신 건가요? 우선은 저는 이제 그 워렌 버핏의 기업 가정 면모를 조명했던 점이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그 사실 우리가 워렌 버핏을 투자자로만 인식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야 워렌 버핏이 그리고 실수 하나 없이 뭔가 성장했을 사람인 것 같은데 뭔가 이제 그런 실수담도 많이 들어가 있고 워렌 버핏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자신이 잘못 투자한 것들을 되게 그 솔직하게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본인이 그거를 다시 이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복귀하는 습관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과거에 이제 2017년에 이 시즌에 들어왔다 보니까 뭔가 내가 잘못한 것들,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있으면 적어두는 편인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이제 그 투자의 그루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는지 되게 재밌었고, 뭐 뒤에도 이제 그런 일화들이 나오겠지만, 그 일화 하나하나가 그냥 다 재밌었어요. 네. 부대표님, 그 기업가 정신을 강조한 책이 워렌 버핏 책 중에 이제 국내 최초로 번역됐다고 했는데, 네. 아니, 뭐, 말은 그렇던데, 워렌 버핏의 기업가 정신이 도대체 뭡니까? 우선,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기업가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사람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 워렌 버핏은 이제 그 1936년, 그러니까 6살 때 이제 껌을 팔러 다니거든요. 주식껌 팔러 다니는데, 이게 너무 재밌었던 게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주식 껌을 파는데, 팩으로 팔아요, 팩으로. 예, 한 개만 살게요라는 요청도 거절하고 이제 5개 모두 사거나 그냥 사지 말라 이렇게 파는데 그래서 이제 마진을 보호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하나씩 팔면은 다 못 팔거나 그리고 마진 좀 적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 다 못 팔면 그래서 이제 마진 보호와 뭐 사업 원칙 같은 것들을 또 배운 거죠. 그 6살 때부터.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저도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대학을 경영 전공했는데 대학원도 경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항상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야 내가 학교 가기 전에 대학교 가기 전에 요거는 꼭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만났을 때 누군가를 만날 때 두려움을 좀 극복해야겠다. 경영이라는 거는 결국 세일즈가 기본이잖아요. 예, 뭐 팔 수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복조리를 한번 팔아봤어요 친구들이랑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는 그게 있었어요. 그런 문화가 이렇게 그 방문하는 판매처럼 또 집에 이렇게 다 찾아가서 똑똑똑 두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복조리 드리면 고등학교 애들이니까 다 사주시거든요. 아 애들 고생하네 이걸 사주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고3 때 배웠는데 워렌 버핏은 6살 때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여기는 이게 아예 그냥 좀 이제 이 집안이 아예 다르구나. 뭔가 아니면은 그 워렌 버핏이 가졌던 그 기업가적인 마인드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좀 신기했거든요. 근데 워렌 버핏 저도 책을 읽어봤는데 이렇게 뭐 껌 팔고 맞권 주고 골프공도 심지어 건져서 뭐 팔고 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이거를 11살이 되는 해부터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돌려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맞아요. 그 워렌 버핏이 처음으로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했던 게 42년. 그러니까 당시 나이 만 11살이라고 하고요. 맞고요. 그래서 당시가 이제 제 2차 세계대전 중이었는데 버핏의 아버지가 그 주식 증권 중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이후로 계속했으니까 84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 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고 처음 이제 투자했던 기업이 이 시티즈 서비스라는 곳이고요. 여기가 좀 재밌는데 86년에 사우스랜드 코퍼레이션에 매각이 되고요. 그리고 90년에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가 50% 지분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97년에 100%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비즈니스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기업을 이제 산 거예요. 워렌 버핏이 샀는데 처음 샀던 가격이 $38 정도가 되고요. 몇 주 샀냐면 6주 샀습니다. 그래서 자기 3주 사고 누나가 3주 샀는데 $114 투자를 한 거죠. 이제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114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재밌는데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한 거죠. 구매 후. 지금도 그럴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 샀는데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그걸 처음 겪은 거예요. 27%가 그냥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오다가 이제 $40로 이제 회복한 겁니다. 38달러에 샀으니까 $40 됐으니까 그래도 수익이 난 거잖아요. 지금이다 하고 이제 팔았죠. 근데 이게 $200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수익을 봤다고 좋아했는데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내가 제대로 알았다면 인내하고 장기 투자할 수 있었는데 라는 거를 이 11살 때 벌써 깨우쳐 버린 거죠. 그래서 스피릿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11살 때부터 이제 배운 게 딱 녹여져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비트코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도 참 어려운 게 워렌 버핏의 혹은 주식에 관련된 뭐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필 피셔, 찰리 먼거 아니면 워렌 버핏 이런
좋은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읽다 보면은 결국에는 말씀해주신 일화처럼 지금 뭐 섣불리 팔아가지고 더 뒤에 큰 수익을 놓쳤다 그런 걸 후회한다 이런 글들이 많은데 비트코인에 이걸 적용하고 싶어도 비트코인을 객관적으로 이게 뭐 가치가 고평가 구간이다 뭐 PER이다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비싼지 싼지를 평가를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거든요. 주식과 달리. 네네. 그런 면에서 이게 좀 도움이 될까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더라고 봐요. 비트코인의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 그 모델들이 좀 많기는 한데, 네. 여러 가지 좀 설명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일단 이제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여러 구조들이 설계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의 이제 시장의 기회와 가열을 사실 좀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거는 뭐 심리적인 것들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저 오늘 지금 이제 오면서 카톡들 저도 들어가 있는 방들이 많은데 이런 심리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지금은 바닥 친 것 같아요. 진짜 친 것 같고 이럴 때가 사실 좋은데 이럴 때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기록된 온체인 데이터 보면 지금이 24년 1월 이후로 최저거든요. 지금 가장 내려와 있어요. 데이터도 내려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도 야 이제 끝났다 라는 것들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지금 되게 좋은 시점이고요. 물론 지금보다 더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버핏이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싸게 완전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지만 나중에는 이제 적당한 가격에 사서 또 이제 좋은 가격에 판다라고 이제 바뀌었던 것처럼 비트코인 지금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요. 그 워렌 버핏이 예전에 어렸을 때는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싸게 정말 싸게 사서 약간의 마진을 붙여서 파는 투자를 했다가 지금은 뭐 괜찮은 가격에 사도 뭐 아주 비싸게 판다 이렇게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요즘 어떤 내용인가요? 버핏에게 영향을 줬던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버핏이 다녔던 학교의 교수님이셨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벤자민 그레이엄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썼는데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어보았고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기본적으로 기업을 분석해서 이 기업이 싼지 비싼지를 평가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이제 많이 넘어갔을 때 파는 것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하는 이제 분이었고 기본적으로 그분도 장기 투자 를 이제 강조했던 분이었죠. 가치 투자 중에서도 장기 투자를 강조했던 분인데 버핏이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을 좀 벗어나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필립 피셔 영향을 좀 받았죠. 그래서 그 피셔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버핏에게 물어봤을 때 야 너 누가 너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줬어? 라고 했을 때 85%가 벤자민 그레이엄입니다. 15%가 피셔다. 그리고 멍거를 만나고 나서는 아예 그냥 사고의 전환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영향을 준 분은 멍거인 거예요. 네, 찰리 멍거고 찰리 멍거가 쓴 책을 저도 읽어봤는데 찰리 멍거는 좀 책이 어려워요. 한 두세 번 읽어야 그 농담 같은 것들이 있고 막 이런데 읽다 보면 이게 농담인가? 막 이렇게 읽는 경우들이 많은데 찰리 멍거 자체는 되게 이제 그 사고를 넓혀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넓혀서 하는 것들을 추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스티브 잡스 보면은 커넥트 더 닷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닷을 다 연결한다라고 하는데 멍거가 사실 그거에 앞선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투자를 할 때 모든 것들의 사정들을 다 가정을 해보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요. 멍거가 이제 그 버핏에게 영향들을 많이 줬는데 사실 이제 버크셔를 인수할 때도 멍거가 해줬던 조언도 있었고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는 이제 그 캔디 네. 회사를 인수할 때도 이제 그 멍거가 야 이건 지금 비싼 게 아니야. PER, PBR 같은 걸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다른 지표를 봐야 돼. 라는 걸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인물은 멍거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워렌 버핏의 투자에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가장 성공적인 투자로 뽑는 게 시즈 캔디스거든요. 네네. 이 미국의 캔디 회사를 인수해서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다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 투자자분들도 PER, 뭐 PBR, 과거에 네. 전통적인 금융에서 보는 그런 분석법으로는 가격이 안 나온다. 네.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비판도 많은데 지금 찰리 멍거가 워렌 버핏한테 시즈 캔디스를 인수할 때 했던 조언이 PER, 뭐 PBR 그런 걸로 따지지 말라고 어떤 이거를 봐라라고 해서 지금 최고의 투자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시즈 캔디스,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의 조언, 인수 과정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시즈 캔디 너무 재밌는 회사인데요. 좀 이제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는 캔디 회사다.
네.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창업자가 찰스 씨와 그리고 어머니 메리 씨. 그러니까 이게 가족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족 회사들이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도 지방에 막 내려가다 보면 있잖아요. 뭐 성심당처럼.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캔디 회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징도 할머니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가면 이제 되게 가족적인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인수할 때 당시에 좀 이제 그 먼거가 버핏에게 이제 인수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버핏이 이거의 그 가치를 이제 그 분석하고 나서 야, 너무 비싸.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PER, PBR 같은 개념으로 좀 접근을 했었고요. PBR로 접근했을 때 이게 3.75배가 나왔습니다. PBR이라는 거는 이제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비싼지를 나타내 주는 건데 비싼 거죠. PBR이 이 정도 비싸니까. 그래서 야,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버핏이 이제 제시했던 가격이 2천만 달러였고 가족들이 제시했던 요구가 3천만 달러였어요. 그래서 좁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제 계속 이제 하다가 먼거가 야, 사야 돼라고 해서 2,500만에 타협을 하게 됩니다. 내고를 하고 이제 사게 되고요. 이게 좀 재미있는 회사인데 결국에 이제 이 분석을 했을 때 시즈캔디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초콜릿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 감사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브랜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브랜드로서 접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면 꼭 사야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지역에 가면 시즈캔디는 꼭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시즈캔디 임직원들한테도 이제 버핏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가격이 지금도 좀 있는데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살까? 라고 물어봤는데 100% 산다는 거예요. 가격 저항이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상품이 아니고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때 이걸 꼭 사서 선물해야 된다. 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브랜드였고 그래서 이제 그 버핏이 인수하고 나서도 매장을 이제 그 무리하게 확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전역으로 이제 그 시즈캔디를 넘기는 와중에서도 무리하게 매장 확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반영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 버핏이 애플을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브랜드라는 가치를 인지하게 됐던 앞선 이제 시즈캔디스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에 또 이제 영향을 줬던 게 먼거이기 때문에 또 되게 잘한 투자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대표님, 그러면은 시즈캔디스는 어떤 기업의 재무적인 거나 매출이나 이런 거 PER, PBR 따져봤을 때 좀 비싸다, 많이 비싸다라고 했지만 찰리 먼거가 브랜드 가치를 통해서 가격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권유했고 성공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비트코인을 반대로 지금보다 가격이 2배, 3배 이렇게 더 올라가더라도 그 값을 주고 사야만 하는 저항이 없이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선 비트코인은 뭐냐라고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돈이다. 돈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근본이자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지만, 그 금과 연결되어 있던 게 이제 달러. 그리고 달러가 이제 그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이제 가치가 하락하면서 거의 90% 정도의 가치가 하락되어 있잖아요. 달러보다 가치가 하락되어 있는 글로벌한 이제 각 국가의 화폐들이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비트코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머니인데 과거 그 달러처럼 가치가 계속 훼손되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금처럼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우상하는 가치 저장 수단을 하면서 달러처럼 결제랑 송금을 할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결국엔 가치 저장의 수단인가 동시에 화폐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을 설명할 때 항상 이게 어려운데, 야, 비트코인이 자산이냐, 아니면 이게 화폐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화폐의 기본적인 성질은 가치 저장이 원래 되어야 된다가 기본인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거냐를 그냥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브랜드를 상상해 보는 것처럼 시즈캔디라는 브랜드가 저녁에 깔릴 거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버핏이랑 먼거는 야, 그러면 이거 엄청난데? 이 지역 하나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이게 브랜드가 되게 잘 지켜져서 뭔가 이제 전 세계까지는 모르겠지만 주요 지역에 깔린다는 거를 생각할 때 엄청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비트코인은 현재 이제 그 셀러의 얘기를 비롯하면 디지털 캐피털에서
크레딧, 그래서 머니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 자본인데 크레딧, 신뢰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에는 신뢰가 있다. 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모두나 볼 수 있는 투명한 이 시스템 안에서 희소성 2100만 개의 발행량이 정해진 더 이상 이제 인플레이션이 늘어나지 않는 그 돈이다라는 거죠. 이 신뢰를 기반으로 비트코인이 이 변동성은 있지만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고 어떤 시점이 되면은 기존보다 좀 덜 오르겠죠. 지금처럼 변동성도 줄어들겠죠. 뭐 막 이 정도까지 안 빠지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디지털 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 디지털 머니가 되는데 이 머니가 되면 뭐냐? 이 비트코인으로 지금도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기술을 통해서 결제 송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에 가면은 70%의 이제 매장들이 오프라인 매장들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결제합니다. 그거를 전 세계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쭉 많이 올라가서 가치가 어느 정도 이제 스테이블까지는 아니겠지만 금도 지금도 오르지만 그래도 좀 이제 천천히 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디지털 머니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 상상 멍거가 생각했던 이 브랜드나 그리고 이 숫자에서 보이지 않는 거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멍거가 하는데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도 이 가격이랑 숫자에 보이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면 너무 흔들려요, 그냥. 예, 뭔가 이제 비트코인이 10% 빠졌어. 다 팔아야 될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 세상에 쓰일 때가 어떤 그림일지를 그냥 생각해보면 저는 좀 요 그림까지 보고 싶어요. 요 그림까지 보일 때까지 비트코인을 좀 들고 있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상상들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워렌 버핏 책들 많이 있는데 이런 가치 투자 이론이나 혹은 뭐 주변에 직접 먹어보고 상품들 사람들 평판을 들어보면서 뭐 숫자 이후 뒤에 있는 그런 가치를 또 보고 판단하고 투자해야 된다 이런 책들을 읽으면은 참 감명받게 되지만 실전에서 우리가 막상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데 적용하려고 할 땐 잘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우선 그거는 책으로 배우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거는 그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내가 배웠던 것대로 잘 안 되는 게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버핏 같은 사람은 우리가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6살 때부터 내가 뭔가를 팔아봤고 11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해봤고 11살 때 주식 투자를 해서 200불로 이제 내가 투자했던 그 기업이 시티즈라는 기업이 내가 38달러에 샀다가 29%의 하락을 맞고 40불이 왔을 때 팔았는데 이게 200불로 날아가면서 이거 내가 가치 투자,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라는 거를 11살 때 경험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투자 안 하잖아요.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보통 저는 그냥 입시 공부했던 것 같고 투자라는 개념을 대학생 때도 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투자 동아리에 있는 애들은 했던 것 같고 근데 뭔가 이제 세상에 나왔는데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허겁지겁 그냥 투자를 배워서 어떻게 해보려고 막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스스로 크게 겪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근데 버핏은 다행히도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서 실전적으로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 그 경험을 한 거죠. 대학생 때는 벤저민에게 배우고 옆에 있는 멍거한테 이제 또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 주위에 그런 배움을 배울 수 있는 풀을 어떻게 만드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워렌 버핏 전설의 투자자 어떤 분들이 읽어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이 워렌 버핏 전설의 투자자는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내가 이제 투자에 대해서 처음 이제 배우고 싶은 분들 그리고 저도 이제 경영을 전공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기업가로서 뭔가 이제 뭐 사업을 만들어서 팔고 이런 것들은 뭐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기업가 이후에 우리가 결국에 투자자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맞닿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하는 분들도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이제 기업을 일으키고 나서는 투자의 관점에서 그 기업을 대입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가와 투자자라는 거는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심지어 부동산을 어쩔 수 없이 사야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사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투자라는 거는 너무 일상적인 행위인데 그거를 이제 배우는 기초서가 이제 그 워렌 버핏 전설의 투자자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한테 꼭 그 읽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이가 이제 좀 두껍겠죠. 초등학생이 읽기에는 두꺼울 것 같은데 좀 이제 자라고 나면 요 책을 이제 딱 선물해주면서 좀 봐라 하면은 좀 재밌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대표님, 찰리 먼거와 워렌 버핏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2018년에 쥐약보다 몇 배나 더 나쁜 것이라고 극도의 혐오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버크셔 해서웨이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했고 먼거도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적 유용성을 인정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시기가 언제냐면 201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직전에 버핏이 이제 인터뷰하는데 그래서 야 비트코인은 쥐약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옆에 있던 먼거가 야 쥐약의 제곱이다. 쥐약 더하기 쥐약이다. 쥐약 곱하기 쥐약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표시를 했고요. 18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보다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이제 발언들을 또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뉴뱅크라고 해서 디지털 이제 거래소 같은 거죠. 네. 거기에 21년에도 또 투자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봤던 거죠. 당시는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기보다 이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는데 이 산업을 장악하는 플레이어 하나가 또 눈에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한 거고 그 투자한 거는 다 회수는 지금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산업을 처음에 좀 바라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가치를 측정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17년, 18년에 어떤 때였냐면 그때 되게 스캠이 많았던 시기예요. 이 시장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 시장을 좀 혐오하고 좀 떠났던 시기도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버핏이랑 먼거 같은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거는 그냥 정리되지 않은 좀 스캠스러운 시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에 마이클 셀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먼거가 이런 얘기 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이제 마이클 셀러한테 물어보니까 야, 먼거는 좀 옛날 분이기는 하시잖아.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표현 많이 쓰거든요. 최근에. 이 셀러가 이제 이후에 약간 버핏과 먼거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셀러에 대해서 그 양면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셀러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스스로 이제 기업을 하면서 기업 차원에서의 투자를 통해서 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버핏이랑 먼거가 했던 버크셔 같은 모델을 지금의 시대에서 잘 구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 다루는 자산이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기업의 주가가 이제 버핏과 먼거가 기대했던 것처럼 매년 30%의 수익률을 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따라서 변동성을 생기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이고 버핏이 은퇴를 하면서 했던 재밌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25년 12월에 은퇴를 하셨죠. 그때 그런 표현 썼는데 미래 시대에는 다른 통화가 필요할지도 모르다. 달러가 아니라 다른 통화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사실 뭐 원하겠어요. 뭐 엔이겠어요. 뭐 유로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유로가 필요할지 모르는데 이런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결국에는 디지털 화폐를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서의 디지털 화폐는 비트코인이라고 명확하게 찝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어요.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 하니까 그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2008년 금융위기 때 숏을 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던 마이클 버리라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는데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대 떨어지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의 회사가 위험할 수 있다. 죽음에 나선 모델로 가격이 떨어지고 비트코인 담보 가치가 하락되고 주가는 계속 폭락하는,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큰 퍼펙트 스톰이 올 수도 있다라고 굉장히 우려 섞인 인터뷰를 했는데 부대표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26년에는 상환할 시비가 없고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리가 최근에 이제 갑자기 등장했잖아요. 그 엑스에서도 활동하는 거 저 보고 있는데 유로로 구독해야 되더라고요.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 스트래티지는 좀 그래도 되게 건강한 회사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했던 게 20년대부터거든요. 20년부터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물론 사는 비중은 달라요. 뭐 10,000개 살 때도 있고 20,000개 살 때도 있고 최근에는 뭐 몇백 개 수준을 사기도 하고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사는 방식이 매주 사요. 이 매주 사는 방식은 실패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절대 실패하지 않는 비트코인 투자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주 사고 있고요. 이 매주 사는 회사가 글로벌에 몇 개가 있냐라고 하면은 없어요. 스트래티지 하나만 매주 삽니다. 스트래티지 하나만. 제가 이게 이런 식의 그 기법을 하는 회사가 하나라도 나오기를 바라서 좀 계속 보는데 없어요. 이렇게 매주 사는 회사가 스트래티지밖에 없고요. 스트래티지 그 셀러가 하는 얘기가 야 나는 단거리 스프린트 경기를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가 하락을 해서 한 10몇 년을 견뎌본 사람이잖아요. 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에 아부다비 행사 가서 만났었는데 워낙 이제 그 컨빅션이 강한 사람이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장거리 마라톤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그래서 기업들도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따라가겠다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 많은데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매주 사는 기업을 제가 하나도 못 봤어요. 그리고 이런 저점 뭔가 내려올 때 사줘야 되는데 지금 사는 기업이 없어요. 잘. 다들 좀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이유가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을 때 돈을 그냥 융통해서 한 번에 다 사버린 거죠. 그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소위 여기 그 워렌 버핏 책 보면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있잖아요. 네. 그런 행동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잘못된 포모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그렇게 받았던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트래티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주가 변동은 크겠지만 장기적으로 괜찮다. 예. 스트래티지 파산 안 하고 이대로 쭉 물리신 분들 들고 가면은 주가 뭐 $500, $1,000 가는 겁니까? 분명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다음 비트코인 상승장 예. 훨씬 더 크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 말고 버텨라. 버텨라. 왜냐면 스트래티지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평단이 76K 정도 되거든요. 비트코인 당연히 76K가 아니라 뭐 장기적으로 뭐 10년 뒤라고 하면 760K도 가겠죠. 그래서 셀러가 버티고 있는 것처럼 같이 버텨라. 혹시나 너무 높은 가격에 샀는데 내가 못 팔아서 너무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버티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시기는 사실 비트코인만 사는 게 좀 더 낫기는 해요. 왜냐면 빠질 때 엄청 빠지거든요. 비트코인보다 더 빠져서 그런 경우들이 많고 제가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비트코인 강의 간 적이 있어요. 저 비트코인 사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길래 그래? 그건 뭐 어디 거래소에서 사? 하니까 토스에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토스에서 비트코인이 되니? 그래, 스트래티지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스트래티지를 사는 거지? 하니까 아니요. 2배 레버리지를 사고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이럴 때는 사실 그 빠지면 스트래티지 더 빠지는데 2배 레버리지 4배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만 좀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대표님, 워렌 버핏은 기술주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과거에는 알려졌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애플과 아마존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큰 수익을 버크셔 해서웨이가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은 다른 기술주 기업과 어떤 부분이 달랐기에 워렌 버핏 같은 보수적인 투자자가 큰 금액을 투자한 것인가요? 버핏이 이제 애플을 투자했던 배경들을 좀 보면 당연히 이제 회사다 보니까 버핏과 먼 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직원들을 이제 채용을 하다 보는데 하는데 이 직원들은 당연히 이제 IT랑 기술주에 대해서는 버핏과 먼거의 다음 세대이니까 밝죠. 그래서 밝고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최근에는 이제 구글에 많이 투자했었잖아요. 이런 기업들, IT 기업들인데 같이 투자하기 좋은 기업들을 좀 발견해서 제안을 하는 거죠, 회사에. 그랬을 때 검토하는 과정에서 애플을 이제 버핏이 딱 보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시즈 캔디 같은 거예요. 요거는 내가 단순히 테크 기업이 아니라 소비재로서 또 브랜드로서 그리고 테크가 이제 가미되어 있는 IT 기업으로서 좀 영속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그 애플이 좀 빠졌을 때 샀거든요. 네. 잘 됐고요. 해당 투자도 잘 됐고 최근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너무 잘 투자했던 케이스라고 보는데 소위 얘기하는 이제 AI 시대를 뭐 챗GPT가 다 점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글이 이제 제미나이 등장하면서 사실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놓치지 않고 포착을 했더라고요. 버크셔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볼 때도 상당히 이 회사 자체가 유연하고 뭔가 이제 위계가 막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거를 잘 조정할 수 있는 문화가 잘 만들어져 있구나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워렌 버핏 전설의 투자자 책에서 다른 책에서는 제가 보지 못했던 내용으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책에 저자인 토드 핑클은 대중들의 인식과 달리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2명의 핵심 인재를 영입을 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기술주를 소외시키지 않고 회사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과거처럼 무슨 뭐 제조업이나 아니면 이제 구닥다리 뭐 보험, 영업, 금융 그런 뭐랄까요 과거의 산업에만 투자하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맞다라고 보고요. 버핏이랑 멍거 같은 경우도 되게 열려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멍거가 지향하는 그 사고 모델이 격자무늬 모델인데 아까 얘기했던 커넥트 더 다처럼 다양한 이제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분석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IT나 기술 같은 경우는 버핏이랑 멍거가 이제 쫓아가기 힘들죠. 그래서 당연히 좋은 파트너들을 영입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이제 같이 얻는 거죠. 커넥트 더 닷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후에 시장은 우리가 지금도 이제 AI라고 했을 때는 AI 없이 그냥 살기는 어려운 시대가 저는 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를 할 때도 GPT에 물어보고 GPT 안 되면 뭐 제미나이에 물어보고 보고서를 만들 때도 기본적으로 뽑아주고 내가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AI라는 게 이제 일상으로 들어온 시대에서 이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 거를 이 하나의 이제 브랜드와 소비재와 이 라이프 스타일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최근에 암호화폐 투자자분들도 분위기에 어떤 휩싸여서 혹은 깊게 공부하지 않고 혹은 욕심 때문에 알트코인에 과도한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입으셨거나 비트코인을 사셨어도 너무 고점에 이제 매수하셨다가 뭐 대출로서 했다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워렌 버핏도 늘 성공했을 것 같은 우리 인식과 달리 상당한 실패를 많이 겪었다고 하는데 잘못 투자를 워렌 버핏이 한 사례가 있나요? 많이 있었고요.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실패 사례도 있는 것 같고요. 버크셔 같은 경우가 사실 대표적이죠. 그 버크셔의 이름을 버리지 않는 이유도 저는 그 실패를 계속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이제 성공한 투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쓰는 이유는 내가 그 자만하지 않고 그 실패를 계속 복귀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버크셔도 잘된 투자가 아니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고 몇 가지 이제 또 있는데 버크셔에서 그랬었잖아요. 경영진이랑 이제 버크셔의 경영진들이랑 협상을 할 때 주당 이제 11.5달러에 이제 매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협상을 하겠다고 들고 온 가격이 11.375달러인 거예요. 야 이게 협상도 아니고 장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열받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사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의 바이어스가 있는 거죠. 요런 것들을 좀 이제 경계하게 뭔가가 나중에는 밸런스를 잘 맞춰주기도 하는데 요런 것들이 또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덱스터 슈즈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신발 제조업체였는데 네. 괜찮았거든요. 네. 살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 신발 제조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미국 중심이 아니라 요새는 보면은 중국, 뭐 동남아 이런 데서 이제 만들잖아요. 기술만 제공하고 브랜드만 제공하지. 근데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지금의 지표들이 괜찮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덱스터에 투자를 할 때 내가 그 생각을 했다. 시즈 캔디가 잘 됐다 보니까 야 이것도 시즈 캔디처럼 잘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편향적인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워렌 버핏 전설의 투자자 보면 재밌는데 편향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나도 그랬던 것 같은데 라고 좀 반성을 하게 되고 저도 이제 요런 투자를 할 때마다 뭔가 하나가 잘 되면 야 요거에서 잘 됐으니까 예를 들면 팔란티어 했는데 잘 됐으니까 내가 요거 기술주를 발견하면 요것도 잘 되지 않을까? 뭐 요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좀 자만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준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그럼 또 암호화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편향적으로 너무 좋게만 보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을 이 세상의 전부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계속 올라가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느냐를 그냥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기업들도 탄생한 목적이 있고 다 있듯이 비트코인은 기존의 돈이 할 수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만 보다 보면 이게 잘 몰라요. 계속 이제 잊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기존에 있던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는지, 다른 알트코인들도 많이 나오는데 뭐 지금 수만여 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알트코인을 투자하지 않지만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분들이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그런 거 보지 않잖아요. 잘 사실 뭐 기술적 분석들을 좀 많이 보시잖아요. 아니면 누가 추천해 준다거나 아니면 무슨 테마를 살펴본다거나 AI 테마가 묻었나 아니면 뭐 어떤 뭐 VC나 유명한 사람이 투자했나 막 이런 거 본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가치라는 거를 평가할 때는 이 어떤 회사가 또는 어떤 뭐 비트코인이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보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할 때 가치의 비교 대상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그 돈일 것 같고요. 달러 같은 이제 돈이 있고요. 그리고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이 있는 거죠. 비교 대상이. 되게 재밌는 것은 이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두 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 비트코인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 가치 저장을 하면서 결제 송금을 할 수 있는 화폐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가진 되게 재밌는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좋고, 비트코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어떻게 될지를 그냥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투자라고 했을 때는 이 기업이 커가는 과정 보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성장할지를 되게 궁금해하면서 투자하게 되는데 이 책에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게 버핏이 결국에는 투자를 할 때 나중에는 사람 보고 투자하거든요. 처음에는 기업 보고 투자하다가 나중에 사람 보고 투자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도 저는 재밌는 게 비트코인이 성장할 그림이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해외를 제가 출장을 나가고 하다 보면 전혀 이제 뭐 결제 송금이 어려운 나라에서 뭔가 이제 은행 계좌 하나 발급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쓰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저축을 하고 있고, 이게 글로벌하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가지는 가치는 되게 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그런 것들 저희가 좀 그려보면 좋지 않을까. 아까 그 찰리 번거의 투자 아이디어에서 이렇게 점과 점을 연결하면서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또 워렌 버핏에게 점수해줬다고 하셨는데, 비트코인을 저도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고 월가와 힘겨루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대세가 될 거라고 많이들 보시잖아요. 이거는 암호화폐를 좀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정통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근데 그거를 연결해 보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을 대체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뭐 은행이 안 된 거나 그런 데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비트코인이 이게 화폐로 그거를 이겨내고 혹은 자기 자리를 하나 잡을 것이냐가, 쉽게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뭐 국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미국이 찍어낼 것 같아. 오케이. 너무 쉬워. 심플해. 근데 비트코인이 그럼 무슨 상관이지? 스테이블 코인 많이 찍는 거랑 무슨 상관이지? 경쟁을 이길 수 있나? 혹은 거기서 뭐 어떤 수혜를 받는 뭐가 있나? 이런 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거인의 정원에서 이제 번역한, 그리고 제가 감수한 브로큰 머니라는 책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출판할 거지만 그 책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와요. 리날덴이 쓴 스테이블 코인 파트가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좋게 봐요. 리날덴도. 저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인프라 뭐 코인들을 좋게 보냐, 그건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뭐 IT 기업들도 사실 만들 수 있는 인프라이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해결하는 문제는 뭐냐면 사실 달러 체제 이잖아요. 이 피아트 체제는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 그래서 달러를 기반으로 본인 자국의 화폐 가치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 달러를 좀 더 이제 잘 쓸 수 있는 국가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국의 화폐 가치가 정말 먼지처럼 되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랑 전쟁을 했던 대표적인 국가들이 그랬고 지금 보니까 뭐 거의 한 80~90%가 빠졌더라고요. 자국의 화폐 가치가. 그런 데들이 달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달러를 쓸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 나라들이. 그래서 그렇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은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봐요. 뭔가 이제 결제 송금에 있어서 수수료를 절감하는 것도 있지만 달러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가지기 어려웠던 나라에서 달러 기반의 금융 인프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가 있고요. 비트코인은 그럼 뭐냐? 네. 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면 비트코인 아닌 거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달러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게 비트코인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달러는 이렇게 사용성을 늘리는 거를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하겠지만, 달러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비트코인이 해줄 거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얘기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은 달러를 보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위 우리가 대체제랑 보완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같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의 단점을 비트코인이 보완하면서 보완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 많이 쓰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쓴다라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많이 오르는 것이냐라는 거를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 수가 있고, 사용성이 뭐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달러의 가치를 늘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국가가 돈을 찍어내는 이 상황들이 계속 있을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최근 하지만 몇십 년 동안 돈을 풀어냈으니, 그리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지금 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브로큰 머니를 쓴 리날덴이 쓴 이제 그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 그런 거 있어요. 이 열차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돈이 풀리는 흐름을, 이 열차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비트코인 ETF 비트와이즈라는 곳에서 이제 미국에 출시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거래소에 이 문구가 막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 인상 깊었었는데, 열차를 막기 위한 게 비트코인이다.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이 환경들을 보완해주기 위한 것이 이제 비트코인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워렌 버핏 전설의 투자자, 암호화폐 투자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책일까요? 끝으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저희가 일부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가치 투자와 기술적 투자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저는 이제 가치 투자라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 가치 투자라는 방법을 택하고 나서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투자 방법을 몰라서 또 헤매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들을 겪었었는데, 이 책을 보면 기본적으로 워렌 버핏의 그 일생적인 과정에서 어떻게 가치 투자를 배웠고,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했고, 그리고 그 투자했던 과정들을 피드백하면서 더 나은 투자를 하게 되었는지가 너무 생생하게 나와 있거든요.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고, 포모도 겪었고, 두려움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뭔가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를 재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돌아서 다시 비트코인에 제대로 투자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을 보시고 비트코인에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한번 대입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게 됩니다.